모든 말이 다 넘는데. 네, 오늘 도커 기반 분산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할 내용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 도커를 도입해서 어떻게 도커를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품 발표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도커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비전이라는 회사에서 2년차 개발자이고요. 보통 모비젠이라고 하면은 모비즌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안드로이드 미러링 해주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랑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모비젠이 맞고요. 주 관심 분야는 이제 하둡이나 도커나 이제 SQL 온 하둡 솔루션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세미나도 그쪽으로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이제 데이터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에이전트로부터 컬렉터가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과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화가 됐고, LTE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처리량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메모리 기반의 이제 머신러닝 같은 이제 그런 코스트가 많이 드는, CPU 코스트가 많이 드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일 머신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걸로 해야겠네. 분산 환경의 도입에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오픈스택이라든지 구글 앱 엔진,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이런 서비스로 분산 환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돼 있던 그런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아웃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코드 수준의 이제 코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종속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양한 OS도 있고 다양한 언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외국의 데이터 센터를 찾을 수가 없죠.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거 개발했던 사람은 이미 우리 회사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한 3, 4년 전에 개발했는데 프리랜서가 개발했다던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코드 수준에서 뭔가 변경이 필요하지만 그런 게 힘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게 다 만족됐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존의 시스템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해서 늘어난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스케일아웃 기능을 확보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도커 도입 배경으로는 도커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한 번의 이미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상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네이티브 수준의 성능을 거의 보장합니다.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도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성능상 이슈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내부에 데이터를 많이 쌓게 되면은 디스크 I/O에 대한 성능 저하는 약간 있긴 하지만, 데이터 수집의 프로세스의 특성상 데이터를 바로 컨테이너에 쌓을 일은 별로 없고요. 최종적으로 스토리지에 쌓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양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양 자체가 하드웨어 2.0에서 도입이 됐는데, 양 자체가 Yet Another Resource Navigator라고 해서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관리해주고 스케줄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얀에서 할당받은 리소스를 컨테이너에다가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리소스 자체가 아이솔레이트 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커 레지스트리 같은 특성을 보면,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해당 노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드에서 그냥 런 명령을 할 수 있고 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런이라는 명령만 치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풀링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배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벤다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로비저닝 기능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프로비저닝 해주는 기능이 있고,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고, 그리고 서치를 쿼리나 뭐 분석을 해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라벤다에서 이제 라벤다 플랫폼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먼저 기존의 환경에 있던 동일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그 디렉토리에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 빌드된 이미지를 번들이라는 개념으로 레파지토리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번들이라는 개념은 이제 도커 그 이미지에다 약간 랩핑해 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개발이 완료된 워킹 디렉토리에서 번들 빌드를 수행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그 이미지를 실행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정보도 약간 추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소스,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위한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 뭐 UDP, TCP 포트 정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환경 변수라든지. 그래서 기존에 그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썼었는데, 라벤다에서 이미지를 그 빌드하기 위해서는 라벤더 번들 빌드라는 이런 명령을 사용해서 빌드를 하게 되고요.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는데 그 간단하게 어떤 컴피그 파일을 사용하는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컴피그 파일인데, 뭐 번들 베이스 옛날 버전이 이거네. 이 번들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이미지는 뭐가 돼야 되고, 뭐 어느 디렉토리로부터 어느 디렉토리로부터 빌드를 수행할 것이며, 뭐 환경 변수는 뭐가 있고, 뭐 리소스 하나의 번들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컬렉터, 파서, 라이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속성들, 뭐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번들 레파지토리에다 등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킬 때는 여기에 등록된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는 거죠. 얀에 대해서, 오늘은 도커를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스터디이기 때문에 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터치만 하고 들어가면, 그 얀이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2.0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에 가지고 있던 그 리소스의 스케줄링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해서 도입된 건데, 리소스를 이제 정확히 스펙스파이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는 얼마나 쓸 것인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전체 클러스터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스펙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됐었는데, 얀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리소스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기가에 1코어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할당해 달라, 또는 뭐 3기가에 1코어짜리 리소스를 할당해 달라, 이런 식으로 헤트로지니어스한 그 리소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의 리소스를 뭐 그 리소스 매니저라는 녀석한테, 데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리소스가 이제 리소스 매니저가 노드 매니저, 각 노드마다 이제 노드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그 노드 매니저한테 그 해당 요청한 그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할당할 수 있으면 그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리소스를 1기가 원코어에 1기가의 그 리소스를 요청을 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커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CPU 셋이라고 해서 0이라고 준 거는 0번 코어에서만 해당 컨테이너가 도르라는 얘기고요.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 플래그를 1024로 주게 되면은 그 해당 컨테이너는 1024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과정이, 클라이언트가 GUI나 CL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리소스 매니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는 애를 하나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동작할 자원을 리소스 매니저한테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대해서 얀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랑 약간 틀립니다. 리소스가 할당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얀 컨테이너라는 게 하나 뜨고 그 얀 컨테이너가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가 띄우기 전에 만약에 해당 노드에 이미지가 그 디플로이가 안 돼 있다면 그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풀링해 와서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고,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예전에 그 해커톤 때 만들었던 파러스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리소스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뭐 매트릭스 같은 거 감시를 해서 해당 정보를 몽고DB에 저장하고, 여기에 몽고DB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계속 뭐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한테 리포트를 해주는,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하드 부분이고 이제 도커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제로인큐로 구현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도입돼, 이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저희가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된 그 컨셉 키 아이디어는 최소한의 수정으로 그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 스케일아웃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집을 하게 되면은 그 수집된 내용을 다른 어플리케이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네트워크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는지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뭔가 그런 오버헤드가 있어서, 채널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 큐로 돼 있는 그 하나의 그냥 좀 큰 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큐에다 계속 쌓는 겁니다. 그 큐에다 계속 쌓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그 큐에서 계속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떠 있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무조건 어떤 큐에다 쌓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 큐에서 그냥 읽어간다, 이런 컨셉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집이 되는 과정인데,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컬렉터로 넘기면 컬렉터는 어떠한 채널에다 쌓겠죠. 그리고 파서는 어떠한 채널에서 읽어갈 거고, 또 파서에서 나온 결과를 채널에다가 쌓고 라이터가 여기서 읽어서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컬렉터나 라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패스의 개념이죠. 뭐 약간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나 후처리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뭐 코스트를 거의 잡아먹지 않는 그런 잡들이 대부분인데, 파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비정형 데이터 로그 한 줄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파싱을 다 해야 되잖아, 필드별로. 그렇기 때문에 CPU 코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되면 컬렉터나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오버헤드가 없을 텐데, 파서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가겠죠. 뭐 CPU가 피크를 친다든가, 뭐 메시지 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채널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상태가 몇백만 개가 이렇게 계속 쌓여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냥 같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커로 여러 개 띄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모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를 하면 항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샷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어떤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프로비저닝 해주는 이 화면이고요. 지금 뭘 프로비저닝 하는 거지? HDFS 하도비인가? 솔직히 뭐니? HDFS. 이거 프로비저닝 하는 스크린샷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는, 지금 여기 각 단계가 보이는데 번들을 선택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한다거나,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번들 컨피그에 그 기본적인 정보는 있겠지만 그 정보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런치하는. 그래서 지금은 일렉스서치 라이터를 하나 일렉스서치 라이터라는 거를 3개의 컨테이너로 실행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컨피그를 실행시키겠다는 것.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 이제 옵션들인 거죠. 호스트 네임을 바꾼다던가, IP를 어사인한다던가, 아니면 파라미터 같은 걸 바꿔준다거나, 환경 변수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5개의 컨테이너로 실행시킨 거죠. 파서를 5개의 컨테이너로 실행시켰고 그 5개의 컨테이너의 서머리, 리소스의 서머리, 사용량의 서머리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물론 이제 각각 컨테이너의 사용량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화면인데 지금 열심히 어제도 12시까지 근무하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만드신 건데 뭐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인수시험이 아니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너무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쿠버네티스나 네. 아니면은 메소스 같은 걸 이용하면 네. 클러스터를 해주고 지금 아까 보여준 잡 스케줄링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걸 안 쓰고 야안으로 구현하신 이유는? 일단 이런 그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도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메소스 같은 것도 이제 뭐 얀을 지원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소스라는 게 있었지만 더 우선 저희 상황에서 더 쉽게 붙일 수 있는 다른 하도 그 에코시스템과 쉽게 붙일 수 있는 건 얀이라고 판단을 해서 얀을 사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이네스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리눅스 컨테이너 이스큐터 외에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터라는 것도 새로 뭐 이거는 저희 기능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도커랑 뭔가 같이 공생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원하는 아직 얀이 굉장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메소스나 뭐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건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할 때 근본적으로 자원 리소스가 이미 찬 상태니까 네. 물리적인 경계를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어플리케이션 큐의 상태 같은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떤 정체계로 할 건지는 그거는 뭐 어떤 그 도메인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큐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맥시멈으로 설정해 놓은 게 뭐 한 100만 개를 그 맥시멈으로 해놨는데 뭐 한 80만 개를 됐다고 한다면 80만 개를 80%를 넘었을 때 뭐 새로운 동일한 걸 스케일 아웃을 해줄 건지 아니면 뭐 관리자한테 얼럿을 날려줄 건지 그리고 그 관리자한테 판단을 시킬 건지 라는 거는 그거는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